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손등엔 멍이 들어 있었고 통장엔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 딸이 왜 무릎을 꿇어야 하지?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사돈어른. 제 앞에 놓인 건 CCTV 영상과 통장 내역, 그리고 30년 형사 생활의 무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이성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성호 65입니다. 제 딸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시골집 마당에 낙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째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흘렀고 딸 수진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1년이 넘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데 걱정이 커질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뒤척이다가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딸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 반찬 좀 싸서 내려가자. 이틀 동안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반찬통 8개를 보자기에 싸서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문 앞에 반찬통만 두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204호.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고개를 숙여.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 높고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했으면 똑바로 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짝!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떨렸습니다. 반찬통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앞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등으로 뺨을 만지더니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살고 있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봤습니다. 폭행 피해자, 사기 피해자, 협박 피해자. 그들의 떨리는 손, 고개 숙인 어깨, 작아진 목소리를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내 딸이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괜찮아요라고 할 게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 보자기 속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밤낮을 들여서 만든 반찬들. 하지만 이걸로는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펼치자 안에서 신분증이 보였어요.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김성호. 10년 전에 반납했지만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손가락으로 신분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반찬통 말고 다른 걸 들고 와야겠어.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봤지만 내 딸이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피해자는 절대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내 딸을 도와야 할까요? 그날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듯 내려갈 순 없었어요.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박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웬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반찬 좀 싸왔습니다. 수진이 있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아, 아버지 오셨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은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반찬이라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왼쪽 뺨은 아직도 붉었고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그게 뭐니? 손등을 가리키자 수진이가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혀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박영숙이 소파를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앉았어요. 수진이가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하지만 식탁 위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입맛이 없나 봐요. 밥도 잘 안 먹고. 제가 아무리 잘 챙겨줘도 말이에요. 잘 챙겨준다고? 식탁 위 반찬을 다시 봤습니다. 국은 간도 안 맞아 보였고 김치는 시든 겉절이었어요. 이게 며느리 밥상이라니. 민우는 어디 갔습니까? 아들은 회사 갔어요. 요즘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해야 하는데. 한숨을 쉬더니 박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이었는데 요즘은 대들기까지 하니까. 수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고, 잘못이야 뭐 대수겠어요. 그냥 애 좀 혼낸 거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빨래도 늦게 개고 설거지도 아침까지 그대로 두고. 며느리가 살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서 박영숙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돋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아버지랑 잠깐 나가자. 밥이라도 먹으러. 아니에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집에서 먹을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발 가세요. 나중에 더 혼나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반찬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마.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뭘 먹고 사는 거지? 반찬통을 넣으면서 냉장고 옆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생활비 80만 원 어머님께 드림. 보험료 30만 원 어머님 명의. 관리비 20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생활비를 시어머니한테 준다고? 수진이의 월급이 250만 원쯤 됐습니다. 그중 80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주고 보험료까지 30만 원. 그럼 남는 게 140만 원. 거기서 관리비, 공과금, 식비를 내면 수진이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돈댁, 수진이 월급을 관리하십니까? 박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돈 관리를 못해서요. 제가 생활비 받아서 쓰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요. 며느리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딸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님이 잘 관리해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또 괜찮다고 하네. 일어서려는데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다만 며느리가 좀 더 집안일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힘든데 며느리가 살림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아. 괜찮아요,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딸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뭐 힘든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한 거 아니지? 박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됐어. 괜히 집안일을 밖에 알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지. 하지만 이건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 하지만 지금 내 딸이 참고 있는 건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기차를 타고 시골로 돌아오는 내내 딸의 손등 멍이 눈에 밟혔습니다. 차가운 밥상, 텅 빈 냉장고, 80만 원 생활비.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어릴 적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10년 전 형사생활 마지막 날 상관이 준 수첩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는 게 형사의 일입니다. 김 형사, 그거 잊지 마세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사건 개요 피해자 김수진, 33세. 가해자 박영숙, 62세. 혐의 폭행, 금전 착취. 적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참으라고 말할 건가? 아니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딸이 무릎 꿇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게 미덕일까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참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반찬통 맨 아래에 쪽지를 하나 접어 넣었습니다. 수진아, 참는 게 다가 아니다. 아버지는 다 보고 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집 문 앞에 반찬통을 두고 왔어요.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돌아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밤 11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반찬 감사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비밀번호도 바꿨대요. 제 돈인데 쓸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니?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해요. 어머님이 통장이랑 카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떼어와라. 내 명의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네, 해볼게요. 아버지,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아버지가 도와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통장을 가져갔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건 횡령이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위에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서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형사 신분증, 사건 기록 파일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형사 김성호, 첫 배치,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29살이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처음 강력팀 사무실 문을 열던 순간 신참이 왔구만. 김성호 경장? 반장님이 책상에서 일어나셨어요. 머리가 반쯤 휘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 일이 뭔지 아나? 범인을 잡는 일입니다. 반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 형사 일은 피해자를 지키는 거야. 범인 잡는 건 그 다음이고 피해자를 지킨다. 그래. 피해자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증거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싸울 힘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김 경장, 그거 잊지 마. 그날 반장님 말씀이 30년 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는 게 형사의 일이다. 첫 사건도 기억났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였어요. 40대 여자가 남편한테 맞아서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신고 취소할게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병원 먼저 가셔야 해요. 안 돼요. 남편이 화내면 더 맞아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때 반장님이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병원 가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피해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반장님을 봤습니다. 정말 지켜주실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중에 이혼했어요. 6개월 뒤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혼자 설 수 있게 됐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형사 일이 뭔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내 딸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다는 것, 증거로 말해야 이긴다는 것.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사건 번호 개인조사. 피해자 김수진 33세. 가해자 박영숙 62세. 혐의 폭행, 금전 착취, 통장 횡령. 적으면서 호흡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필요한 증거일. 통장 거래 내역. 2. CCTV 영상. 3. 병원 진단서 또는 상처 사진. 4. 증인 진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 방향 1. 은행 방문하여 거래 내역 확인. 2. 아파트 관리소 접촉. CCTV 영상 요청. 3. 피해자 상처 기록 확보. 4. 주변 이웃 탐문. 펜을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았습니다. 폭행범, 사기범, 횡령범. 수백 명을 조사했어요. 이제 가해자가 내 사돈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팀 김성호. 10년 전 마지막 날 동료들이 만들어준 기념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서명이 가득했어요. 김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이 형사님 정신 이어받겠습니다.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반찬통이 아니었어요. 손에 든 건 수첩과 명함, 그리고 펜이었습니다. 반장님, 이제 제가 피해자를 지킬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형사 김성호였습니다. 반찬통 대신 이제 뭘 들고 가야 할까요? 그 답은 30년 형사 생활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주거래로 쓰는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딸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거래 내역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위임장을 받아왔어요. 전날 밤 수진이한테 부탁해서 받은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나서 직원이 두툼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최근 2년치 거래 내역입니다.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10장이 넘어갔어요. 내역을 받아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매달 25일 월급 250만 원 입금. 그리고 사흘 뒤면 어김없이 80만 원이 출금됐어요. 수신자는 박영숙. 생활비로 시어머니한테 준다더니 더 내려가 봤습니다. 보험료 명목으로 3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도 보였어요. 가입자는 박영숙. 수익자도 박영숙이었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보험을 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 보험을 수진이 돈으로 낸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내려가며 계산했어요. 80만 원에 보험료 30만 원, 매달 110만 원씩. 2년이면 2,640만 원, 2,600만 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보험 가입 본인 동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이 있긴 한데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필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고객님 다른 서류도 봤는데 서명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대리 서명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리 서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거면 사문서 위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내역 전부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모든 내역을 복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에 쥐고 나오는데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2,600만 원의 무게였어요. 은행을 나와서 딸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04호에 사는 제 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봤어요. 아, 거기. 혹시 며느리분 아버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 집 민원이 좀 있었어요. 무슨 민원입니까? 옆집에서 자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며칠 전에도 복도에서 여자분이 우는 소리 들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요. 지갑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팀 김성호. 제가 전직 형사입니다. 딸이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공식 조사는 아니고 아버지로서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형사셨군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 영상 있어요. 한 일주일 전쯤인데 화면에 복도가 보였습니다. 1204호 앞. 시간이 흘러가고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볼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박영숙이 나왔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거 복사할 수 있습니까? 형사님이시니까 드리겠습니다. USB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 거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이 서랍에서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 집이 너무 심해서 저희도 뭐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집안일이라 조심스러웠거든요.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통장 거래 내역과 CCTV 영상이 들려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장 내역을 다시 천천히 봤어요. 2,600만 원. 보험 대리 서명. CCTV 속 딸의 떨리는 어깨. 수첩을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확보한 증거일. 통장 거래 내역 2,600만 원 착취 확인. 2. 보험 가입 서류 대리 서명 의심. 3. CCTV 영상 폭행 정황. 펜을 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30년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폭행, 사기, 횡령. 이 정도 증거면 기소하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내 사돈이었습니다. 법은 가족도 봐주지 않아. 형사생활 초반에 배운 원칙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였어요.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수첩에 다시 적었습니다. 추가 필요 증거일.
피해자 직접 진술. 2. 상처 사진 또는 병원 기록. 3. 사위 진술.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 안 어딘가에서 내 딸이 오늘도 참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수진아. 가방에 파일을 넣었습니다. 통장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30년 형사 경력. 이제 이건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명백한 범죄였어요. 법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형사 김성호가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반찬통이 없었어요. 손에 든 건 서류 봉투 2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영숙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또 오셨어요? 반찬은 잘 먹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거기 있어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박영숙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박영숙이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손이 봉투로 갔다가 멈췄어요. 뭔가 느낀 겁니다. 사돈어른, 집안일에 너무 나서지 마세요. 애들도 불편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 얘기를 하러 왔어요. 뭐, 범죄요? 박영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며느리 통장에서 빠진 돈 내역입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총 2,64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신자는 박영숙님 당신입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생활비였어요. 며느리도 동의했고요. 동의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동의했니?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동의가 아니었어요. 강요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자기 발로 통장 갖다 줬어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 가입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수진이 명의가 아니라 당신 명의 보험입니다. 가입자도 박영숙, 수익자도 박영숙. 그런데 보험료는 수진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매달 30만 원씩. 박영숙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효도로 들어준 거예요. 효도요? 그럼 서명은 왜 다릅니까? 은행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서명은 수진이 필체가 아니래요. 대리 서명이죠. 박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바빠서 제가 대신 해준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대신 해준 겁니까?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봉투를 열었어요. 이건 당신이 우리 딸을 때리는 장면이 찍힌 CCTV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받았어요. 봉투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애 좀 혼낸 거예요. 요즘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혼낸 게 아니라 폭행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방 안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 씨, 잠깐 앉으시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박영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당신 어머니가 수진이 통장에서 2,600만 원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에 가입했어요. 게다가 수진이를 폭행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수로 2,600만 원을 빼가고, 실수로 명의를 도용하고, 실수로 따귀를 때린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당신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안 괜찮아.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 이유가 없어. 잘못한 건 너한테 손 뗀 사람들이야. 박영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돈어른,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안일을 이렇게 밖에 들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집안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건 형법상 폭행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신분증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김성호.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숙이 신분증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도 신분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폭행범, 횡령범, 사기범을 잡아왔습니다. 박영숙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딸한테 손댄 건 이제 가정사가 아니라 폭행사건입니다. 통장에서 빠진 2,600만 원은 횡령죄, 보험대리 가입은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돈어른. 박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수로 2,600만 원을 빼가고 실수로 따귀를 때린다? 그럼 이제 실수로 고소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박영숙이 신분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사님이셨어요? 30년 동안 강력팀에서 일했습니다. 신분증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폭행 사건만 200건 넘게 다뤘어요. 횡령은 100건, 사기는 50건. 박영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중에 가족 간 범죄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리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하는 거,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채는 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아요? 가족끼리 저지른 범죄가 제일 나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수진이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돈어른, 아니, 형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걸 아십니까? 네, 알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박영숙이 수진이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너무 많이가 아닙니다. 2,600만 원이에요. 그것도 허락 없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딸한테 하세요.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안 괜찮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그만 괜찮다고 해. 내가 괜찮을 리가 없잖아.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에 멍들고 통장 빼앗기고 매일 차가운 밥 먹으면서 어떻게 괜찮니?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착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당신한테 할 말도 있어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남편입니까? 네. 아내가 옆에서 맞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내는 대들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방관자예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공범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빌어야죠. 박영숙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박영숙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 양식입니다. 제가 어제 법무사한테서 받아왔어요. 박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횡령죄까지 합치면 5년도 나올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는 덤이고요. 형사님, 제발. 하지만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첫째, 수진이 통장에서 가져간 돈 전액 반환. 2,600만 원. 박영숙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둘째, 수진이한테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 네. 셋째,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면 이혼에 동의하세요. 이혼이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민우를 봤습니다. 1년 넘게 아내가 맞고 사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게 부부입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수진이는 더 힘들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숙이 바닥을 봤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네, 정말 고소하실 겁니까? 그건 수진이가 정합니다.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결정해. 아버지는 내 편이야.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박영숙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수진이가 놀라서 박영숙을 봤어요.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박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못났어.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민우 씨도.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릎 꿇을 이유는 없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자.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일은 없어.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박영숙과 민우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돈은 일주일 안에 수진이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각서는 법무사 통해서 작성하고요.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아, 가자.
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가도 돼요? 그래, 이제 가도 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너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끝났어, 수진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던 딸이 일어서고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집에서 며칠 쉬고 싶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쉬어라. 딸방 불을 켜줬어요. 10년 만에 켜보는 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를 꺼내줘서요. 수진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버지,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급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낙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책도 읽고 마당도 쓸고 아버지랑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밥을 먹다가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 이혼하고 싶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딸을 봤어요. 확실하니? 네, 확실해요.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 어머님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버지.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 통장에서 빼간 돈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횡령으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고소는 안 하고 돈만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해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일주일 뒤 박영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형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돈 일주일 안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어려워요.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발이요. 집도 팔아야 하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 지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통장에 2,6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수진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돈, 제 돈이 맞나요? 내 돈이지. 이상해요. 제가 번 돈인데 돌려받는 게 그게 정상이야.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보름쯤 지나서 법원에서 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조정실 앞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장인어른, 수진이한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민우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우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수진이와 민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 끝난 거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딸이 창밖을 봤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수진아. 시작이요? 그래. 이제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민우였습니다. 뛰어왔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였어요. 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공범이에요. 민우 씨, 그거 잊지 마세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없으면 좋겠네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붙어 걸었어요. 아버지, 왜?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멈춰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난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시골집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아버지, 밭에 상추 자랐어요. 수진이가 밭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서 보자. 밭으로 나갔어요. 초록빛 상추가 한 뼘쯤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럼, 한 달 전에 심었지. 수진이가 상추를 만졌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다니. 너도 잘하고 있어. 네, 너도 상추처럼 자라고 있다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이었어요. 아버지, 상추 따서 쌈 싸 먹어요. 그래, 좋지. 상추를 한 바구니 땄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씻었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방금 딴 상추. 쌈 싸드릴게요. 수진이가 상추에 밥을 올리고 된장을 발랐습니다. 아버지, 입 벌리세요. 아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입을 벌렸어요. 수진이가 쌈을 넣어줬습니다. 어때요? 맛있다. 제가 키운 상추예요. 맛있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내서 다행이야. 밥을 먹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왜? 저 다음 주에 면접 봐요. 면접? 네. 시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구한대요. 지원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바리스타? 좋지. 커피 좋아하잖아. 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감사해요, 아버지. 일주일 뒤 수진이가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붙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축하한다, 우리 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래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준비해야겠네. 옷도 사야 하고. 아니에요. 유니폼 준대요. 그냥 출근만 하면 돼요. 수진이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잘 어울린다. 떨려요. 첫 출근인데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착하잖아. 착한 게 문제였는데.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착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알아요, 아버지. 이제는 알아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을 열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봤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거요. 손에 든 건 지갑이었습니다. 뭐니? 선물이요. 첫 월급으로 샀어요. 지갑을 펼쳤어요.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지갑 낡았잖아요. 새 거 쓰세요. 고맙다, 수진아.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새 지갑에 넣었어요. 아버지, 그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럼, 이게 너를 구한 거잖아. 수진이가 신분증을 받습니다. 아버지, 응? 제 영웅이에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영웅은 무슨, 아버지 일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영웅이에요. 저를 꺼내주셨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저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네, 다 지나갔어요. 수진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밭에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요. 그래, 때론 참는 게 또 다른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라 애노라고 말하는 거라고. 맞아. 잘 알고 있구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네. 착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상추 한 잎을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쌉쌀한 맛이 퍼졌어요. 아버지, 쓰지 않아요? 이게 제 맛이지. 쓴맛을 알아야 단맛도 아는 거야. 수진이도 상추를 한 입 따서 먹었습니다. 맞네요. 쓴데 맛있어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상추쌈을 싸 먹었어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살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내가 내 삶을 살아라. 네, 아버지. 밥을 먹다가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나중에 저 결혼하면 또 오실 거예요? 왜? 또 반찬통 들고 오라고? 아니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손님으로 오세요. 편하게요. 그래, 그렇게 하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밭을 물들였어요. 봄날의 식탁. 딸과 함께 쌈을 싸먹으며 웃는 시간.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았던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상처 대신 온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되찾는 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들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